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노출을 50% 이하로 줄이는 새로운 X선 촬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열 대신 전기 신호를 이용해 전자빔을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기존보다 10,000배 이상 빠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눈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수 렌즈나 물방울을 대면 글씨가 나타나는 히든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복잡한 공정 없이 만들 수 있어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의 노출을 막는 곳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태양계 생성 이전 70억 년 전의 우주먼지가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운석을 분석한 결과 약 70억 년 전 우주에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추구하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나 인간관계,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받아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X선은 120년 동안 의료 진단과 산업용 제품 검사 등에 사용돼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X선 촬영의 방사선 노출을 50% 이하로 줄이면서도 초고속 촬영이 가능한 새로운 X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각종 의료 진단과 산업용 제품 검사에 많이 쓰이는 X선. 하지만 적은 양이나마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 선명도 문제나 검사 방식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120년간 사용해온 X선의 작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X선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엑스레이 소스하고 다르게 원하는 시간에 빨리 껐다 켤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X선 피폭을 줄여서 X선 피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열을 이용한 기존 전자빔 발생 방식 대신 전기 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전기 신호로 전자가 방출되는 정도를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만 X선을 방출해 방사선 노출을 기존의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백 나노초 수준으로 전류를 제어해 기존 방식보다 10,000배 이상 빠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의료 전문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아날로그 엑스레이 소스를 혁신함으로써 단순 국산화를 넘어 세계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류 건강과 영상 장비 산업의 세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응용물리학회와 나노테크놀로지 등 유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스마트폰 로고나 와인 라벨처럼 제품과 관련된 잡다한 정보를 숨겨 디자인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맨눈에는 보이지 않고 특수 렌즈나 물방울을 대면 글씨가 나타나는 히든 디스플레이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붉은 필름에 특수 유리를 갖다 대자 글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방향의 빛, 편광을 쬐어주면 모습을 드러내는 히든 디스플레이입니다. 형광판을 대면 특정 파장으로 정렬된 빛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특정 위치에서만 원하는 색을 반사를 하게 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그 빛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정해진 영역에서만 원하는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죠. 필름에 수많은 나노 구조가 위치한 덕분인데 제작 과정에서 기울기를 조절해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정 없이 금속 증기를 얇게 입혀 만들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디스플레이에 물이 닿았을 때 감춰진 패턴이 드러나도록 하는 디스플레이도 개발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동일한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안을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결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곳부터 중요한 정보의 노출을 막아야 하는 곳까지 히든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2020년 지역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VR/AR 제작 거점센터는 의료, 조선, 화학,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특화 산업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센터를 구축했고 올해 4개의 센터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미 센터가 구축된 10개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이며 사업비는 3년간 60억 원입니다. 나노 종합기술원은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기술원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극복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인 70억 년 전에 우주먼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1969년 호주 머치슨 인근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해 태양계 형성 이전의 알갱이를 추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운석 알갱이가 우주 입자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해 운석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알갱이 대부분이 46억 년에서 49억 년 전에 형성됐으며 일부는 55억 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운석을 분석한 결과 약 70억 년 전 우주에 새 별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은하내 별이 많이 생성될 때도 있고 적게 생성될 때도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구름의 일부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 데이터를 감형 조치를 거쳐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또 공공 분야와 병원, 유전체 정보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정보기관 간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의료 데이터 활용과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에 관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강하게 생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해 기존 레드 바이오 분야에 더해 그린과 화이트 바이오 분야 산업도 육성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 산업 혁신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그린 화이트 바이오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고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질병정보 처리 허용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응용 분야에 따라 분류되는 바이오 산업은 레드 바이오는 의학과 헬스케어를, 그린 바이오는 맞춤형 혁신식품과 식물 공장 등을,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분야를 각각 의미합니다. 울산시가 게놈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정부에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대상 공모 신청서를 내고 정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놈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게놈 산업 데이터 확보와 저장, 분석과 활용 분야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와 스티브 박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진단 센서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한 4종의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민감도 90%, 정확도 88.6%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국내 첨단 IT 관련 업체들이 몰려있는 성남시는 새해를 맞아 신생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은 물론 세대별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옆 판교를 국내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일명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올해 교통과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를 구축해 교통 약자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용합니다. 2,400억 원에 달하는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업체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해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는 천군만마의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 이미 많이 네트워크 형성돼 있고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멘토링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가 첨단 IT 단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된 교통 편의성을 더 늘리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설치 등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스타트업 지원의 한 축인 청년 주거복지도 강화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대학생 주거안정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청년 지원과 창업 카페, 일자리 혁신센터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1,400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청년, 그다음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비정규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을 강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특히 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대립보다 협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치 관련 조례를 만들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국하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상황실에서 CCTV로 수문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 수위계로 하천 수위를 확인해 실시간 원격 시스템으로 수문을 여닫으며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 등을 민간 수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경험으로 수문을 조작해왔지만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지방 하천 수문에도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해 인권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은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최 위원장은 가명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이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서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사이버 침입이 가능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해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패치를 배포했습니다. NSA가 지적한 결함은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일부인 crypt32.dll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파일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의 최신 두 가지 버전에서 암호화 작업을 하는 크립토 API에 사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함으로 해커가 윈도우 일부 버전에서 데이터 보안과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위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SA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취약점이 악용된 사례나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도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큼 이른 시일 내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월 중순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필요 없어진 물건을 버리거나 주변을 정리정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변에 정리정돈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마음 정리정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리정돈을 떠올리면 지난해 한창 유행이 있었던 미니멀리즘이라는 네. 개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실제로 실천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안 그래도 세상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치기 쉬운데 미니멀리즘은 이제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장식한다 그랬을 때 멋진 장식품 이런 거 신경 쓰려면 너무너무 그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예. 네, 그런 거 없이도 사실 좀 담백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생활 양식을 바꾸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 너무 복잡한 일과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편으로 또 넘겨두고 또 아니면은 뭐 늘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제쳐두고 네.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훨씬 담백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정말 이 물건도 또 우리 삶도 더하기보다는 덜어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나온 개념 같은데요. 근데 이런 미니멀리즘이 물건이나 생활 방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새 디지털 또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말을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니까 또 모바일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택한다. 디지털 디톡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약 51.4%가 디지털 기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행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무려 77%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네, 사실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그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네, 저 탤런트 박신혜 씨하고 소집서 씨가 나와갖고 사실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없이 살아보는 거죠. 예. 숲속에서 조그마한 이제 방갈로 같은 데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기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뭘 해야 되나, 뭐 시간은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점차 들어보면 뭐 새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주변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일종의 저자극 콘텐츠, ASMR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은 빠르고 또 효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점점 미니멀리즘, 디지털 미니멀리즘 쪽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즐거움, 예.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가끔은 내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 사실 재미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인맥 다이어트 들어보셨습니까? 아. 인맥 다이어트. 네, 이제 뭐 그냥 저 체중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맥도 다이어트라 해라 이런 아, 얘기죠. 네. 사실 구인구직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4,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5.1%가 인맥 다이어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복수응답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 네, 그래서 51.8%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인간관계 부담.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정 소모를 좀 줄이고 싶다. 오. 이런 반응이 49%.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싶어서. 네. 그 응답이 43.3%.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 이런 응답도 37.9%. 그다음에는 심플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21.8% 순이었는데요. 결국 공통점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좀 해소하자 이런 예. 게 이제 큰 욕구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바빠요. 경쟁도 많고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은 잘 안 되고 맞아요. 일종의 그 스펙을 많이 쌓아놨는데 예전에 취업 성공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대인관계로 뭔가 골치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맞죠.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가치와 자기 주장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도 바쁘고 이런데 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또 확장하느냐
그래서 인맥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냥 좁고 좀 더 깊은 인간관계에 더 뜻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을 좀 덜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덜고 싶은 그런 짐이나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정리하지 못한 감정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병원 중이시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갖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되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진짜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의사소통을 해보고 싶다. 의식이 없으시니까 네.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없었구나. 예.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요새 바빠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꼭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서 느끼면 조금 덜 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거리감이 해요. 좀 드시는군요. 네네네. 오늘 바로 사랑한다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족 중심 방송이죠. 네. 이런 해묵은 기억이나 감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한 번은 좀 마음을 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활에 바쁘고 또 적당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음이 좀 헝클어져 있는데도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그 뒤로 시간과 세월이 점점 쌓여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걸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면은 네.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 일종의 미해결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뭐 직면할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들여다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가끔씩 어떤 신체적 증상 같은 게 생겨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압한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예.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억눌린 기억을 다 풀어헤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정리정돈 안 되고 헝클어진 마음 때문에 힘들다면 한 번쯤은 전문 상담사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적이 네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을 괴롭힌다는 얘기인데 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적게 되면은 불편했던 감정들이나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예. 좀 차분해지고 훨씬 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글을 적는 시간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네.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한번 명상을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뭔가 적어보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네, 간단한 일기 같은 거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번쯤 이 시간을 내보면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다시 알 수 있게 될 텐데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좀 맑고 뭔가 깨끗한 그런 느낌으로 담백하게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좀 느낀 게 많은데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따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리핀 탈화산에서 더 큰 폭발의 징후가 포착되며 필리핀 당국과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반경 14km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귀가하려는 이재민을 막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15km에 이르는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만들며 폭발했던 필리핀 탈화산. 화산은 아직도 붉은 용암과 짙은 회색의 증기를 화산재와 함께 내뿜고 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어제도 용암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분화구 주변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균열과 떨림을 비롯해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포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a mga fissuring sa iba't ibang bayan dyan sa paligid ng Taal Volcano at ito'y associated most likely sa pag-angat ng magma kaya nagdudulot ng pressure sa mga bitak o faults o fissures na nagtitrigger ng earthquake. 탈화산 일대에서는 200여 차례 이상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전날 내려진 4단계 경보가 유지된 채 반경 14km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조기에 귀가하려는 이재민을 막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휴교령과 휴무령을 내렸던 두테르테 대통령도 인근 바탕가스시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This crisis seems to be a continuing one. We have yet to see what develops in the days to come.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911년과 1965년에는 탈화산 폭발로 각각 1,300명,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멜버른 공항 활주로가 봉쇄되고 항공편 결항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산불 연기로 인한 짙은 연무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짐에 따라 멜버른 공항이 활주로 2개 중 하나만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의 강풍까지 겹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되고 이착륙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이 테니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불의 여파로 대기질이 악화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호주 오픈 예선에 출전한 야쿠보비치가 2세트 중간 호흡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호주 산불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로 변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기를 재개했지만 고통이 더 심해진 야쿠보비치는 결국 기권했습니다. 경기 후 야쿠보비치는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며 생소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예선 경기에서 호흡기 관련 통증을 호소한 선수는 벌써 3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재앙 수준인 호주 산불의 영향으로 멜버른의 하늘은 연일 뿌연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대기 오염지수는 400을 훌쩍 넘어선 상황. 오염지수가 300을 넘기면 호흡기 환자가 아니어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오픈 조직위는 이틀째 경기 시간을 늦췄지만 선수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Look, ultimately it comes down to player safety. So this is the advice of the medical staff we have on site in relation to whether it's safe for players, obviously for fans and staff as well, and that directs our decision as to whether it's safe to play. 오는 20일 호주 오픈 본선 경기가 시작하는 가운데 대기질이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 조직위는 대기질이 안 좋을 경우 지붕을 닫고 경기할 수 있는 코트가 3개나 있다며 본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과학저널 대기과학의 발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9년은 가장 더운 해일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단일 온도로는 가장 기온이 높게 오른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바다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수온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홍수와 가뭄, 산불이 자주 발생하며 해수면 상승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m가량 높아져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시내버스 150대를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버스 3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전기버스 30여 대씩을 구입하고 충전소도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올해 8월 성서 지역에 짓고 있는 수소 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한 뒤 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폭설과 홍수 등 기상재해로 1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북동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폭설과 홍수 피해가 발생해 90명 이상 숨졌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눈사태로 군인 5명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폭설과 홍수로 전기와 도로가 끊어져 고립된 지역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북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홍수와 폭설이 겹치면서 2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간 정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대부분이 폭설과 눈사태 우려로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외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혈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평가를 통해 수혈률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외래 우울증 진료도 올해 의료 적정성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올해 의료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술 시 혈액 사용량은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혈액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무릎 관절 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 의료 서비스가 의학학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0일까지는 최대 3%, 31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의 연체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16일부터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0일까지는 최대 2%, 31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의 연체금을 내면 됩니다. 연체금 인하는 최초 납부 기한이 내일 이후로 예정된 1월분 보험료에 적용되며 그 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는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받습니다.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슴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알약을 대규모로 밀반입하려던 외국 다단계 업체 회원들이 줄줄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암과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며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다단계 업체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홍보 영상입니다. 뉴질랜드의 사슴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담겨 노화 방지에 좋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다단계 회원 175명이 줄줄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알약은 64만 정, 시가로 따지면 33억 원어치입니다. 다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의 조직 특성상 하위 조직에 대해서 많이 팔아야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면 수십 통씩 가지고 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용 가방이나 커피 원두 봉지에 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될 경우 제품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벌금에 대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가짜 영수증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알약들은 한 통에 최대 50만 원의 가격으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암과 고혈압, 당뇨에 효능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전 세계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없다며 아무런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슴태반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는 국내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밀반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리고 알약을 몰수했습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2, 1.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바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타보셨나요?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쉽지 않은데요. 이 디스코팡팡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 바로 디스코팡팡입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가 원심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원심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디스코팡팡을 타봤어요.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관성력을 말합니다. 즉 회전하는 무게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인 거죠. 원심력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물컵을 돌려보는 겁니다. 충분한 힘만 주어주면 원심력 때문에 절대 쏟아지지 않습니다. 디스코팡팡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몸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 건 역시 원심력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원심력을 활용한 기구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탈 때 떨어지지 않는 건 역시 원심력 때문이죠. 자, 원심력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탈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이 탈수기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탈수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이 탈수기로 물을 빼볼 거예요. 물을 빼기 전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재볼게요. 딱 3kg 정도 되네요. 간이 탈수기에 있는 고무줄을 감아서 회전력을 올려주면 끝. 간단하죠? 탈수기의 원리는 탈수기가 돌면서 통 안에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고 세탁물 속 물방울들이 힘을 받아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물이 나온다. 우와, 얼마나 잘 빨래가 됐는지. 무게를 재봤는데 1kg이 줄었네요. 오늘 원심력으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어요. 디스코팡팡도 타보고 물컵도 돌려보고 빨래도 탈수도 시켜보고 정말 원심력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스릴도 즐기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구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보다 더 기발하고 무궁무진한 활용 방법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몇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호주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산불이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온난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되먹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가속이 붙으면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위기가 지구에 닥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자가용을 덜 타거나 LED 전구와 같이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